의사표시 효력 발생 교재 81쪽이 되겠습니다. 자, 의사표시는 표의자 본인이요, 내 의사를, 내가 하고자 하는 의사를 담아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 전달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면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어요. 먼저 표의자가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겠다라는 내용 증명을 이렇게 보내려고 그런다. 그래서 우체국에 이렇게 찾아가셔서 우편물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우편물 이렇게 보내는 거를 우리는 발송했다라고 표시를 해요. 발송했다. 발송했다, 발신했다. 같은 맥락이에요. 보냈다는 거죠.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작성을 해서 본건 매매 계약을 취소하겠다. 취소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띄웠다 이거죠. 띄웠다. 그래서 상대방이 살고 있는 주소지에 배달이 되면, 가족이라든가 누구한테 배달이 되면 그걸 우리는 도달되었다라고 표시를 해요. 도달되었다. 누구한테 교부가 되면요? 가족한테. 이때 가족이 아니라 옆집 아저씨한테 준 거는 도달로 인정이 안 돼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가족에게. 그래서 그 도달된 우편물이 상대방이 손에 넣어가지고요. 손에 넣어가지고 그 우편물을 읽어보게 되는 상황. 그 상황을 우리는 읽어봤다. 내용을 읽어서 알게 되었다. 알았다 이거죠. 알았다. 이 과정을 우리는 요지했다라고 그래요. 요지.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로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면 보낸 거가 맨 첫 단계. 두 번째요. 상대방 가족에게 배달이 된 거. 이게 두 번째 단계. 그 배달된 우편물이 그 상대방 손에게 전달이 돼서 내용을 읽어보게 된 거. 내용을 요지하게 된 과정. 이게 제 나중의 과정의 모습이죠. 이때 우리 민법학에서 이 의사표시, 이분이 한 의사표시 효력은 언제 생기느냐? 내용을 알았을 때, 읽어서 알았을 때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때가 아니라 언제냐? 가족에게 우편물이 교부되었다. 그러면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볼 때 알 수 있는 상황에 딱 놓여졌지 않냐 이거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아직 읽어보진 않았어요. 읽어보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상대방한테 다시 편지가 전달이 돼서 뜯어봐가지고 읽어봐야 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교부가 되면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요. 객관적으로 이 상대편이 알 수 있는 상황에 놓여졌다. 상황. 알았다가 아니죠. 알았다가 아니라 뭐예요? 알 수 있는 상태. 이 상태에 놓여지면 도달되었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도달의 의미가 잘못 오해되면 우편물이 상대방이 우편물을 뜯어가지고 내용을 읽어봐가지고 알게 되었다. 이걸 의미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걸 도달로 이해하지 않는다. 도달의 의미는 객관적으로요. 주관적으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무슨 상태? 알 수 있는 상태 개념이다. 상태 개념. 이 상태에 놓여져 있으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도달이다라고 해요. 도달이다. 따라서 상대방 주소지 가족한테 교부된 이 우편물을 상대방이요 수령을 거절하면 나 싫어, 받기 싫어.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이 우편물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달로 봅니다. 이 상태도 도달이다. 불도달이 아니라 도달로 봅니다. 도달이다. 그래서 도달의 법적 의미요. 법적 의미는 내용을 읽어서 알았다는 뜻 또는 우편물을 수령했다. 알았다고 보거나 우편물을 상대방이 수령해서 손에 받은 거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제가 여기 강의 중에 저한테 어떤 택배가 왔다. 택배가 집으로 배달이 되어서 가족한테 이렇게 교부가 되었다면 이게 도달이지. 제가 택배 우편물을 수령한 상태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도달의 법적 의미는 내용을 읽어봐야 되거나 수령해야 된다. 이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꼭 유념하셔야 돼요.
이게 기출문제. 그래서 상대방이요. 우편물 온 거를요. 나 수령 거부할 거야. 나 온 거 거부할 거야. 이래도 도달은 되는 거예요. 거부해도. 그래서 제가 지금 도달주의에 관한 법리적인 강의를 풀어드리고 있거든요. 이때 누군가가 이걸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아도요. 귀를 막고 있다. 이거는 주관적인 거부예요. 주관적으로 듣기 싫다는 거죠. 객관적으로는요. 저의 도달주의에 관한 제 이론은 전달이 되고 있죠. 그럼 법리적으로는 그분이 귀를 막고 있어도 법리적으로는 객관적으로 도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법적 의미의 도달은 주관적인 거를 말하잖아요. 주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 이 상태 개념이 도달이다라는 거 꼭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도달의 의미 문제가 첫 번째 관건이고요. 이쪽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쪽으로요. 너 내용 읽었어? 읽어야 되는 거야? 아니야. 너 수령했어?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야. 이분이 외국에 있어도 가족이 받으면 도달된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이게 도달됐는지 안 됐는지 입증 문제가 남아. 입증 문제. 자, 이때 우편물을 보내가지고요. 입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등기로 띄우는 방법, 그 다음에 보통 우편으로 띄우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등기를 띄울 때는요. 등기로 이쪽에 띄울 때는 상대방한테 우편물을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집배원이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확인을 하고 서명을 받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신분이 여기에 노출이 돼요. 신분이. 그게 등기우편이죠. 그래서 등기우편이 상대방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면 그거는 도달로 처리가 돼요. 그런데 보통 우편은요. 상대방한테 가서 서명까지 받아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편은 서명 절차까지는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우편을 여기서 띄웠다 이렇게 우편을 띄웠다 해도 도달까지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법적으로 도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우편물을 뭘로 보내야 되느냐. 보통 우편으로 띄우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띄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등기 우편으로요. 이걸로 띄워야만 뭘로요? 도달로 법적으로 인정이 되더라. 이 부분 또 하나 중요한 맥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편으로 보내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도달로 추정을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그럼 뭘로? 이 방법이다. 이 방법. 내용증명이라는 방법이나 등기우편이라는 방법. 왜? 이거는 상대방의 가족이나 동거인으로부터 서명이라는 확인 방법을 꼭 거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교부가 되면 도달한 걸로 추정을 해주더라. 법적으로. 예, 두 번째는 입증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입증 문제. 첫 번째는 도달의 의미가 뭐였느냐 이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입증 문제가 입증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책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갑니다. 81페이지요. 81페이지에 쌍괄호 2번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그리고요. 111조 조문이 하나 등장을 하죠. 111조 조문 분석해 볼게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할 때요. 그 도달에 별표할게요. 도달의 뜻은 뭐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다. 주관적으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객관적으로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엄마가 중학생 아들이 이렇게 학교 갈 때 밥상을 이렇게 챙겨서 준비해 놓습니다. 아빠 거하고 아이 거하고. 이때 엄마는 미리 다 시간 한참 전에 이렇게 챙겨 놓아도 아빠나 아이가 늦잠을 자가지고 주관적으로 늦잠을 자가지고 밥을 못 먹고 그냥 뛰쳐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죠. 이때 엄마가 차려놓은 밥상은 객관적으로 준비가 끝난 거죠. 객관적으로 준비가 된 상태죠. 그런데 받아 먹을 사람이 아빠나 아이가 주관적으로 늦게 일어나서 못 먹고 간 거. 이거를 법적으로는 밥상 차려놓은 걸로 보는 거예요. 차려놨는데 지사정으로 지가 못 먹은 거죠. 바로 도달은 그걸 말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다. 즉 이걸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밥상 차려놨을 때 도달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사정으로 밥을 챙겨 먹지 못한 거는 무시한다. 그래서 도달의 의미에 동그라미 하실게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실게요. 동그라미 1번 밑에 보시면 조문 밑에 도달의 의미요. 도달이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지칭한다. 객관적 상태에 별표할게요. 다른 말로 밥상 차려놨을 때.
따라서 상대방이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했거나 우편물을 수령했거나 내용을 읽어본 것, 이것까지를 도달로 보진 않는다. 거기에 기출문제 쫙 기출 표시할게요. 여기에 기출 표시. 그래도 밑에요. 도달로 본 경우, 도달로 보지 않은 경우 이렇게 사안에 따라 이렇게 달리 보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보시고 특히 꼭 놓치지 말으셔야 될 거는 미음입니다. 미음에 별표하시고요. 최근에 뜨고 있는 유명한 판례입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요. 이 수령을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그때 우리 판례는 불도달이 아니라 도달로 처리한다는 거. 이걸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뒤로 넘기시면 동그라미 이번에 도달의 입증 문제가 나와요. 도달의 입증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등기 우편하고요. 보통 우편. 자, 보통 우편 니은 보실게요. 통상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 보냈다는 거, 띄웠다 이거죠. 우편물을 띄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즉 도달로 추정해주지 않는다라는 점. 여기에 기출문제 표시요. 도달로 추정하지 않는다에 여기에 기출문제 표시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도달의 효과의 첫 번째요. 구속력. 이 의사표시가 이렇게요. 보내져 가지고 상대방한테 도달이 되면요. 도달이 되면 그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효력이 주어져요. 그래서 처리할 수 없어요. 범부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나 취소한다 우편물. 상대방하고 거래를 취소한다고 이렇게 우편물을 보내서 상대방한테 배달이 되면 취소를 이 의사표시는 범복이 안 된다. 구속력이 생긴다. 구속력이. 그래서 철회를 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기억의 끝에 줄에 있죠.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면 언제 효력이 발생하죠? 도달이 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 의사표시는 뭐를 못하게 되더라? 철회나 번복할 수 없다의 별표. 철회할 수 있다? 없더라. 그 다음 니은 보실게요. 불착이나 연착으로 인한 불이익은 그럼 누가 지느냐? 여기서 보냈다. 우편물 보냈는데 이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 받은 적 없다 이거죠. 나 받은 적 없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냐? 나는 보냈는데 나는 분명 보냈는데 얘는 받은 적 없다는 거지. 그럼 그 불이익은요. 보냈는데 오지 않았다. 그 불이익은 누가 지느냐? 보낸 사람이. 우편물 보낸 사람이 지는 거니까 바로 표의자가. 표의자가 불이익을 몽땅 떠안게 된다는 점. 그 다음 디귿에 별표합니다. 디귿에 기출문제 표시할게요. 디귿에. 우편물을 보내고 나서 일이 꼬였어요. 어떤 일이 꼬였느냐면 발신 후 사정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표의자가요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제한 능력자로 바뀌었어요. 보내고 나서 오다가 교통사고로 A가 죽었다. 보낸 거죠. 분명 보냈는데 되돌아오는 길에 사고로 죽었다.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법조문은 규정을 하고 있어요. 보내고 나서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 됐거나 죽어버렸다. 그래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슨 뜻? 의사표시는 유효무효? 유효하다는 뜻이다. 거기에 밑줄 그어두십니다.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계속 출제 대상으로 삼아서 물어보고 있어요. 보내고 나서 이 사람이 죽어도 제한 능력자로 바뀌어도 이 의사표시한 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사표시는 유효다. 기출문제 단골입니다. 다음 우리민법은 특별히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로서의 발송주의, 소위 발신주의를 취하는 특별한 경우가 딱 두 개가 있어요. 중개사 시험에 두 개가. 그것이 동그라미 5번의 기억과 니은입니다. 발신주의를 취하는 예외입니다. 예외. 자, 기억에 무권 대리에서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에 별표할게요. 131조. 뒤에서 보실 거고요. 두 번째 니은이요.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승낙의 통지도 발신주의를 취한다는 거죠. 두 가지만 도달주의의 예외로서 발신주의를 취해요. 발신주의, 발송주의. 그래서 대표적으로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렇게죠. 거기다 써보실게요. A가 청약을 했어요. 청약은. 내 아파트 사. 이 10억에 사. 그래 B가 오케이. 내가 사지. 그 가격에 내가 인수할게. 승낙을 했어요. 그런데 얘가 승낙을 하겠다는 우편물을요. 얘가 보낸 게 청약자한테 보낸 거 언제 보내냐면 발송한 거는
12월 26일 날 보냈다. 이 보낸 것이 배달된 거, A한테 배달된 건 언제 배달이 되느냐면 12월 30일 날 배달이 되었다. 이때 배달이 되면 도달되었다는 뜻이네요. A한테 도달된 거는 30일. B가 띄운 거는요. 띄운 거는 26일.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언제냐? 도달된 때가 아니라 여기서 보낸 때. 이때 계약이 된다는 거야. 이걸 발송주의라고 그래. 발송주의. 격지자 간의 계약은요. 격지자라는 거는 서로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끼리의 계약은 이 승낙이요. 사겠다는 승낙을 뭐 한대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도달 시가 아니라 뭐 할 때?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주 특수한 예외예요. 도달주의 예외다. 예외. 우리 민법에 발송주의를 취하는 아주 중요한 예외가 두 가지가 있더라. 그죠? 131조하고 531조 두 가지를 여기다 체킹해 주십니다. 우리 민법의 근간은요.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근간은 도달주의다. 근데 항상 그렇다고요. 예외가 딱 두 개 있다. 두 개, 131조하고 531조. 특히 격지자 간의 계약은 격지자 간의 거래 계약은 언제 이루어진다? 계약이 승낙을 띄울 때, 승낙을 보낸 때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뒤에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또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의 근간이 되는 부분은 도달주의고요. 거기에 대한 예외를 이렇게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다음 우측으로 넘기시면 83페이지에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까지는요. 의사표시가 보내져서 도달되는 과정, 이 과정에 대한 고찰이었다면 이제부터는요. 상대방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요. 즉 상대방이 요편물을 받았을 때 정상인이면 의사표시는 얘가 도달이 됐대. 가족한테 도달이 되면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죠.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수령한 사람이야. 상대방이 누구였냐면 법적으로 능력이 모자라는 분이었다. 즉 제한 능력자가 우편물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가 남아요. 그 문제가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의사표시의 도달주의에 관한 문제를 지금 보신 거예요. 도달주의에 관한 문제. 도달의 의미가 뭐였느냐. 첫 번째는 도달이란 뭐를 뜻하느냐 이 문제였어요. 도달이란 이 문제를 체킹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요. 도달에 대한 입증을 누가 할 거냐 입증 문제가 남았고요. 입증 문제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발신 후에 이 표의자가 사망했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다. 그럼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하느냐.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해요. 밑줄 잘 그어두셔야 됩니다. 그 말은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유효하다. 자, 이게 도달주의에 관한 첫 번째 고찰이었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요. 이제 상대방 쪽을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구라면 제한 능력자면 모자란 사람이면 어떻게 할 거냐. 상대방이 누구일 때요? 제한 능력자일 때는 법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문제가 바로 112조에 관한 문제. 자, 보아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라면 어떻게 할 거냐. 제한 능력자. 모자라는 사람이죠. 미성년자나 이런 경우이면 의사표시를 한 사람, 의사표시를 띄운 사람, 이 보낸 사람은 얘가 받았는데 미성년자면 어떻게 할 거냐. 미성년자면 그 의사표시로서 뭐 할 수 없느냐. 대항할 수 없다는 뜻. 거기에 두 줄이요. 내가 보냈는데 이 상대방이 누구라면요. 미성년자면 어떻게 돼? 미성년자면 나 취소한다고요. 이 계약을 뭐 한다고 보냈어? 취소한다고 내용 증명을 보냈다. 그런데 받은 놈이 하필이면 정상인이 아니라 미성년이었다. 제한 능력자였다. 그때는 이 취소를 가지고 얘한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뜻. 취소로 뭐 할 수 없다는 뜻? 대항할 수 없다는 바는 무슨 의미일까요? 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취소한다는 의사표시의 효력, 이 효력을 뭐 할 수 없다? 상대방한테 주장을 못한다는 뜻이다. 대항할 수 없다. 밑줄 그어두시고요. 주장을 하더라 못하더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왜? 얘가 모자란 사람이니까. 제한 능력자니까. 그래서 제한 능력자를 뭐라고 그래요? 수령 무능력자라고 그래요. 의사표시를 수령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의사표시 수령 무능력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얘 능력 없어. 왜? 모자라잖아. 그래서 얘가 보냈어도요.
보낸 거를 얘가 수령했어도 주장을 못해. 주장을.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 항상 너 여기 예외가 있어. 예외. 어떤 예외가 있느냐. 부모님이요. 법정대리인이 이걸 알면. 누가 알면? 제한능력자한테는 법정대리인 있죠. 후견인 있죠. 법정대리인이 알면, 법정대리인이 알았다. 이게 우편물이 이쪽에 도달되었다는 걸 알아버렸다. 그렇다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이걸 뒤집어야죠. 의사표시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의사표시력을 주장을 원칙은 못하죠. 그런데 주장할 수 있는 걸로 바뀌게 돼요. 주장할 수 있는 걸로. 누구 쪽에서? 표의자가, 이 보낸 사람이. 따라서 보낸 사람 쪽에서 112조는 보낸 사람이 우편물을 받은 사람 쪽이야. 받은 사람 쪽에 법적으로 이렇게 무능력 상황이 있었다면 법리적으로는 두 가지로 풀어낸다. 보낸 사람이 이걸 주장할 수 없다. 첫 번째 원칙. 주장 못해. 왜? 모자로. 항상 그래? 아니야. 예외가 있지. 예외가. 어떤 예외가 있지? 법정 대리인이 그걸 알았어. 부모님이 알았어. 그러면 도달을 주장할 수 있는 걸로 바뀐다. 이렇게요. 없었다가 있는 걸로 바뀌게 된다. 이게 112조의 조문. 그래서 그 다만부터가 시험 출제 대상이어야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그 의사표시가 도달된 사실을 안 후의 발표. 누가 알면? 법정 대리인이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밑줄 그어두시고 이걸 옮겨 적으시면 돼요. 의사표시 효력.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걸로 바뀐다. 오케이. 28의 기출. 다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공시송달의 문제입니다. 이쪽에서 의사표시를 보내려고 그랬더니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없어요.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주소 불명이에요. 어디로 보내요? 이거 어디로? 이 남편 놈이 사라졌는데 사업한다고 그랬다가 부도나고 사라졌는데 연락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주소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 절차를 법적으로 진행할 수 없어요. 그때 주소 불명인 상황이 되면 그때 쓰는 방법이 바로 113조가 말하는 공시송달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과실 없이, 표의자가 과실 없이의 별표 하나 할게요. 그게 기출문제 포인트. 과실 없이에 위에 써주실게요. 여기 파란색 이렇게요. 기출문제 포인트입니다. 과실 없이라는 부분 출제 대상.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때, 거기다 써보세요. 주소불명일 때, 주소불명.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 그때 하는 방법이 바로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 방법을 쓰는 거예요. 법원 게시판에 게재를 해서 도달로 처리해버리는 거. 즉, 2달이 지나면 법원 게시판에 게재하고 법원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나서 2주가 지나면 뭐 한 걸로? 도달로 그냥 처리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의사표 효력 발생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맥을 잡으시면서 방향을 전개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방향은 우리 민법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언제 생기더라? 도달주의를 취하더라. 이때 도달의 의미가 뭐냐?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보내고 나서 죽으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다음에 예외로 무슨 주의를 취하는 경우야?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 있더라. 몇 가지요? 131조하고 531조. 이 두 가지를 챙겨두실 것. 두 번째는요. 보냈는데 받은 사람이야. 상대방이 모자란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처리해요? 도달을 주장 못하는 거지. 이 우편물 보낸 거 도달 주장 못하는 거지. 그죠? 왜요? 모자란 사람이 받았으니까. 그런데 반전이 있다. 반전. 법정 대리인이 알면 도달을 주장할 수 있는 걸로 바뀐다. 이렇게요. 이게 의사표시의 수령 무능력 문제. 세 번째는요. 공시송달 문제죠. 상대방의 주소가 불명일 때 쓰는 방법. 공시송달. 이 간단한 세 가지 주제에서 시험 한 문제를 종종 출제를 하고 있어요. B급 정도지만 2년에 한 번 정도 또는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하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요. 예,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되면 득점으로 바로 옮겨갈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출문제 연습 바로 해보실게요. 84쪽에 1항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상대방의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거를 도달로 본다. 아니죠. 수령이 아니라 뭐예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 다른 말로 바꿔서
밥상 차려놓은 때. 차려놓은 밥을 먹은 때가 아니라 밥상을 엄마가 차려놨을 때, 객관적으로 차려놨을 때가 도달이다. 두 번째,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착하기 전, 즉 도달하기 전이면 처리할 수 있다. 그죠? 처리할 수 있다. 뭐 하기 전이면? 도착하기 전이면. 도달 후에는 처리를 못해요. 뒤집어 볼까요? 도착한 뒤에는 처리할 수 없다. 22의 기출문제. 다음 세 번째 항. 매매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뭐한 경우? 사망했어요. 그러면 청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청약은 유효하다. 유효하다. 3번이 바로 보내고 나서 이렇게. 보내고 나서 사망한 거죠. 사망. 언제? 발신 후에 사망해도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유효하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의 밑줄이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가 아니라 효력이 생긴다. 유효하다. 네 번째 질문은요. 내용 증명 우표물이 발송되고 반송 안 됐죠. 그러면 도달로 처리가 되죠. 근데 5번은요. 보통 우편으로 발송된 사실. 이것만으로는 도달로 추정해주지 아니하더라. 자, 거기까지 해서 의사표시에 관한 논의를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 총칙의 절반을 딱 지나왔어요. 권리변동 1장, 2장의 법률행위, 3장의 의사표시까지 진행이 되었고 이제 남아있는 반만 넘어가면 민법 총칙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반은 첫째가 대리 문제, 다섯 번째는요 무효 취소, 마지막이 조건 기한. 자, 먼저 대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라는 거를요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전혀 없죠. 내가 해야 될 계약을 대리인이 대신하는 거예요. 여기에 군더더기를 붙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때 대리하고 살짝 구별 지어야 될 개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자라는 개념이죠. 대리란 내가 해야 될, 본인이 해야 될 계약을 누구한테요? 대리인한테 위임하는 거죠. 위임. 위임을 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거죠. 이 계약을. 이걸 대리라고 부른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 하나를 캐치하시면서 들어나가셔야 됩니다. 전진하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대리에서 그러면 이 가령 예컨대 본인이 대리권을 위임하면서 내 땅을 팔아줘. 내 땅하고 그 다음에 집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대리인 당신이 처리해줘. 팔아줘. 이렇게 대리권을 위임했을 때 금액까지 토탈해서 위임했어요. 그 가격도 알아서 처리해서 알아서. 이러면 가격 결정을 얼마에 팔 건지 흥정을 누가 하느냐? 대리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의사결정을 누가 내리느냐? 의사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대리인 자신에게 있다. 이게 대리법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책임만 본인한테 부과가 돼요. 계약은 얘가 하고 그로 인한 효과는 본인한테 귀속이 되죠. 반면에 사자는요. 사자는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인 사자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을 여기서 내리게 돼요. 본인이 결정한 거를 심부름만 시키는 관계. 그래서 사자에서는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본인이 내린다. 본인이 뭐를 하고요? 결정을 하고, 본인이 결정을 하고 사자 쪽에서는 뭐래요? 사자는 전달하는 역할. 전달이나 심부름하는 역할에 그친다. 이 구조를 우리는 사자라고 해서 대리하고 구별을 짓습니다. 그래서 대리하고 사자를 구별지어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 차이입니다. 의사결정권이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이 문제입니다. 대리인한테 귀속이 되면 대리. 본인이 결정을 한 거, 본인이 결정 내린 거를 심부름을 전달자 역할을 이렇게 맡기게 되면 사자 이렇게 구별지어 주게 됩니다. 자, 그 내용 말고는 참고로 읽어주시면 되시고요. 다음 대리의 종류에 책 보시게 되면 86페이지에 임의대리, 법정대리 이렇게 구별짓기도 합니다. 임의대리는 본인 임의로 대리권을 위임해주면 임의대리. 법정대리는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얻어지면 법정대리. 다음 우측의 쌍괄호 3번에 보면 유권대리, 무권대리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죠. 유권대리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으면 유권대리. 무권대리는요.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 자, 그 다음 뒤로 넘기셔서
2절로 넘어가셔서 주제를 바꾸셔서 대리권에 관한 논의를 이제 해보도록 합니다. 자, 대리의 기본적인 맥락은 본인이 대리권을 위임해 줄 때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야 대리인에게 대리 권한이 대리인한테 생기게 되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로 상대방하고 거래를 하면 돼요. 계약을 하면. 이때 본인이 이렇게 대리권을 위임해 주는 이런 구조를 우리 민법학에서는 특별히 뭐라고 부르기도 하느냐? 수권행위라고 불러요. 자, 이 부분 중요한 개념이니까 챙기셔야 돼요. 대리권을 위임해 주는 이런 구조를 수권행위라고 부른다. 그럼으로써 대리인에게 권한이 생기더라. 권한이 이렇게. 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 이때 수권행위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때 방식은 필요 없어요. 아무런 방식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수권행위는 요식이 아니라 불요식으로 이루어진다. 수권행위는 요식이 아닙니다. 불요식입니다. 근데 현실에서는요, 선생님. 현실에서는요, 무슨 소리예요? 위임장을 써서 주는데요. 그거는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구두 위임을 해도 되거든요. 서면으로 위임장을 써주는 게 일반적이지만 구두로 해도 되거든요. 구두로. 가령 장윤정이가 엄마한테 대리권을 위임할 때 뭐라고요? 말로 위임을 해도 된다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연락해 주면 되죠. 내가 엄마한테 대리권 줬어. 그렇게 알아. 구두로 위임해도 되는 거예요. 구두로. 따라서 수권행위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요식이 아니라 불요식이라는 점. 두 번째는요. 수권행위는 대리권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본인이 대리인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거죠. 이 주는 과정을 수권행위라고 그러는데 이 수권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 대리인한테 재산이 불어나느냐. 재산에 불어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 이거를 비출연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수권행위는 불요식이면서 출연이 아니라 비출연이라는 거예요. 왜 비출연이냐? 재산이 얘한테 뿔지 않아. 대리권 자격만 생겼지 무슨 돈이 돈 생기는 거 없단 말이죠. 그래서 수권행위는 출연이 아니라 비출연이라는 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수권행위 했다가 처리하는 거 돼요? 오케이, 가능해요. 수권을 했다가 뭐 하는 거? 처리하는 거 가능하다. 수권행위를 뭐 하는 것? 처리하는 거. 줬다가 뺏는 거죠. 뺏는 거. 철회. 이거 가능해요. 그럼 이거는 A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단독행위다. 수권행위 철회는 단독행위. 누가? 본인이요. 본인이 줬던 거를 뺏는 거니까 단독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단독행위라는 거. 그래서 수권행위에서 기억해 두셔야 될 단어가 이 세 가지예요. 다음, 그러면 수권을 하게 되면 대리인한테는 뭐가 생기게 되냐면 대리권한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죠. 그 대리권의 범위 문제죠. 첫 번째는 범위 문제가 쟁점이 돼요. 왜냐? 이 대리인이 어디까지 처리를 할 수 있느냐. 그 처리 범위 문제가 첫 번째 쟁점이 되고 두 번째는요. 대리권의 제한. 얘가 하면 안 되는 게 있고 해도 되는 게 있어요. 대리권의 제한의 문제. 세 번째는요. 대리권이 소멸 문제. 얘 대리권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더라. 소멸 문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인 대리권의 범위 문제를 만나보실까요? 교재 89페이지요. 89페이지 03번 하단에 있어요. 대리권의 범위. 자, 그 범위는 법정 대리는 법으로 정해놓았어요.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데 임의 대리는 본인이 임의로 맡기는 거에 따라 결정되죠. 자, 이 땅을 가지고 임대를 놓으세요. 그럼 임대 놓으면 되는 거죠. 왜요? 본인이 위임한 게 임대 놓으라는 거니까. 이때 본인이 이 대리인한테 땅을 매각해달라, 처분해달라고 그러면 처분하면 되는 거예요. 즉 대리인이라는 거는 본인의 위임의 취지에 따라 움직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 본인이 범위를 정해주면서 일을 맡기거든요. 범위를 딱 정해줘. 왜? 그래야 본인하고 대리인하고 충돌 문제, 분쟁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근데 왕왕 본인이 이렇게 일을 위임하면서 이 범위를 결정해주지 않고 일을 위임할 때가 있어요. 예컨대 가장 대표적으로 알아서 해줘. 알아서.
여기 땅하고 여기 집이 있죠. 엄마가 알아서 해줘. 알아서라는 말이 굉장히 다의적이고 애매모호하죠. 어디까지 대리인이 손댈 수 있느냐. 그 범위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우리 민법에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118조에. 범위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범위가 주어질 때는 이 대리인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보존행위가 있고요. 보존은 물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물건을 그대로 이걸 유지하는 거. 집을 현 상태로 그대로 두는 거를 보존행위. 관리행위는 부동산을 임대를 주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 관리행위. 세 번째는요. 팔아 치워버리는 행위. 처분행위. 법학에서 물건에 대한 법적인 관리 문제는 이렇게 세 가지 양태로 태양을 나눌 수 있어요. 그대로 두는 걸 보존. 그 다음 임대를 주는 행위. 세 번째는요. 처분하는 행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범위가 이렇게 불분명하게 주어진 대리는요. 요 두 가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두 가지만. 처분행위는요. 손대지 말라 이런 뜻. 그래서 118조 조문을 보시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즉 권한이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딱 법으로 못 박아져 있어요. 그 대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다음 각 호만을 할 수 있다. 첫째, 보존행위. 보존이 뭐예요? 지키는 거. 현상 유지하는 거. 거기다 써주시면 돼요. 현상 유지. 건물을 현상 유지하는 거. 건물 이거 보일러 터지는 거 고쳐주는 거 겨울에. 그 밑에 사례 1번 나와 있어요. 1번에 얘가 나와 있죠. 가옥을 수선하는 거. 보일러 터진 거 수선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소멸시효 중단. 쌤, 소멸시효 중단이 왜 보존에 들어가요? 이분이 받을 채권이 있어. 받을 돈. 장윤정이가 없어 뛰어가지고 받을 돈이 있다. 그거 채권이라고 하죠. 근데 채권이라는 거는 소멸시효로 없어지거든요. 냅두게 되면. 그 받을 돈을 엄마한테 위임을 했어요. 네 엄마가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이때 엄마가 이 받을 돈 채권을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소멸시효로 날아가서 없어지게 되죠. 지키는 방법은? 저 채권을 지키는 방법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도록 중단 조치를 하는 거죠. 소멸시효 중단 조치. 바로 채무자 재산에 압류나 가압류를 거는 거예요. 누가? 대리인이. 그 행위를 바로 보존행위라고 본다. 받을 돈을 냅두면 없어지니까 없어지지 않도록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하는 거. 거기다 써주시면 돼요.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조치요.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조치를 하게 되면 법리적으로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채권이 지켜져요. 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지켜져요. 바로 채권 보존 행위를 대리인이 처리한 셈이 되죠. 그 다음에 이용 계량 행위요. 두 번째 항 보시게 되면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계량을 묶어서 법학에서는 관리행위라고 그래요. 관리행위, 관리. 이용 또는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이용 또는 계량 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더 붙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여기에 따옴표를 넣어주시면 돼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 여기 별표할게요. 성질이 변질되면 안 돼. 변질되지 않는 범위. 변질되는 범위, 안 되는 범위. 안 되는 범위에서 변질 안 되는 범위에서 관리 행위, 이용 계량 행위를 하고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변질되면 하지 마. 오케이. 세 번째는요. 처분입니다. 처분행위는 거기 없죠. 그래서 3번에다 거기다 써두시면 돼요. 처분행위는 대리인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럼 처분행위를 하려면 이 땅을 처분하든가 집을 처분하든가 이런 처분행위를 하려면 대리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한테 따로 위임을 받아야죠. 본인의 수권을 얻어야. 본인의 뭐가 있어야 돼요? 수권. 수권을 얻어야 한다. 얻어야만. 따로 수권을 얻어야 돼. 위임을 받아야. 위임을 받아야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위임이 없다면 수권을 받지 않으면 대리인은 이걸 할 수 없다. 그래서 대리권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두시고 처리할 수 없는 거에 요거 대표적인 처분행위를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출제 대상.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대법원이 그럼 어떻게 보느냐. 처분행위에 속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동그라미 3번 처분의 행위 보시게 되면 전세권이나 집에 저당을 잡히는 거. 이 집에 저당을 잡히는 거는 처분의 행위를 한 거예요. 못 갚으면 경매로 날아가니까. 그 다음 건물을 매각하는 거. 그 다음 계약을 취소나 해제시키는 행위. 이것도 다 처분의 행위에 들어간다. 계약 취소하는 행위. 계약 해제하는 행위. 시험에 아주 빈번하게 출제가 되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에 들어가는 거? 처분의 행위. 이런 거 하지 마 대리인 너. 하려면 본인한테 허락 얻고 해. 수권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요. 대법원이 어떻게 보는지 쌍과르 반과르 2번에 대해서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모습을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요. 매매 계약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위임받았어요. 윤정이한테 엄마가 대리권을 위임받았어요. 이 땅 매매해달라고 대리권을 위임받으면 이 대리인은 어디까지 손댈 수 있느냐. 중도금이나 잔대금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매매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돈 받을 권한까지 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밑줄 자 19의 정답.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요. 약정된 대금 지급기일. 대금 지급기일을 뭐 하는 거? 연기, 늦추는 권한도 있다는 거죠. 이 대리인한테는. 오케이. 여기다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따라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에 뭐가 들어가느냐. 잔금 수령할 권한도 있더라. 그 다음 잔금을 뭐 해주는 거? 연기, 기일을 연기시켜주는 것도 할 수 있더라. 대리인이. 요걸 챙기셔야 됩니다. 다음 3번은요. 3번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는요. 계약 해제 문제입니다. 계약 해제권까지 있느냐. 이 문제가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볼까요? 3번에 둘째 줄, 셋째 줄 끝에 보면 그러나 아파트 등 건물의 분양 업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의 업무 범위에는 분양 업무를 위임했어요. 분양해줘. 아파트 분양을 해주세요라고 위임을 했죠. 그 업무 범위 속에는 분양 계약을 뭐 하는 거고요? 취소나 해제도 포함되므로 별도의 특별 수권을 요하지 않는다. 요 점이 특이한 거예요. 따라서 이 해제권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해제권의 범위는. 매매 계약을 하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매매 계약하라고 위임했어. 매매 계약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위임받았을 때는 이 대리인이 해제하는 것까지는 손 댄다 못 댄다? 해제권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매매만 해야지 왜 계약 파기하는 것까지 해. 근데 매매 계약이 아니라 무슨 계약이요? 아파트 분양 업무요. 분양 업무. 분양 계약을 위임했죠. 그러면 그 위임받은 대리는 어디까지요? 계약 해제권까지 갔더라라는 부분. 예,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최근에 유의미할 판례니까요.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은 해제권 주지 않아요. 왜? 계약을 깨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대법원이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게 바로 무슨 업무? 아파트 분양 업무요. 분양 업무를 위임했을 때는 뭐까지요? 해제권까지 대리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특이한 거죠. 특이한 거. 이게 원칙이라고 보고 이걸 예외적인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간결하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오셔서 4번이요. 대여금의 영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는 채무 면제를 위해서. 채무 면제라는 거는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거죠.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거는 처분행위를 저지르는 거다. 그래서 그것도 본인의 수권을 꼭 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리하면 대리권의 범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압축이 돼요. 자, 대리권의 범위가 애매하다. 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처리 범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때, 그 처리 범위가 문제가 될 때 정리해야 될 주제는 이렇게 압축이 되더라. 첫 번째는 무슨 행위를 하더라? 보존 행위 하는 거야. 그 다음 이용 계량 행위. 이용 계량 행위를 무슨 행위? 관리 행위 할 수 있는 거야. 관리 행위. 1번.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매매 계약을 하라고 그랬어. 나 매매 계약을 하라고 대리권을 위임하면 매매 계약을 위임해 준 사람은 이 대리인한테 뭐까지 위임해 준 거냐? 이것까지 위임해 줬다. 잔금 수령 권한까지. 잔금 수령해 와.
이것도 위임을 해준 거로 본다. 판례는. 그럼 잔금 기일을 뭐 해주는 거? 기일을 연기해 주는 거. 기일을 연기시켜 줄 권한. 그것도 위임해줬다. 이렇게 판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엔 뭐까지 들어가지 않는다. 계약 해제권까지요. 계약을 뭐 할 권한? 해제권까지는 위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특이한 케이스가 있더라. 특이한 케이스가 있더라. 바로 아파트 분양 업무요. 분양 업무를 위임했을 때는 계약을 뭐 할 권한? 해제권까지도 위임했다라고 보는 것이 최근의 판례다. 오케이. 그 다음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거.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거에는 뭐가 들어가요? 바로 처분행위요. 처분행위는 대리인이 할 수 없더라. 이렇게 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문제는 이렇게 압축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라고 그래서 심화학습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심화학습에서 별도로 따로 소개를 할게요. 지금의 논리구조하고 맞지 않으니까 별도로 따로 소개를 하고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두 번째 주제인 대리권의 제한 문제. 이쪽으로 내용을 바꿔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리권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게 있어요. 그 제약이 첫 번째가요.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계약은 이 대리인이 본인한테서 대리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기가 이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는 거죠. 자기가 매매 계약자로 나서는 거를 바로 자기계약. 이거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요. 이 대리인이요. 본인 쪽도 대리를 하고 상대방 쪽도 대리해서 양다리를 걸치는 형태, 소위 쌍방대리를 못하게 두 가지를 이렇게 못하도록 금지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대리권의 제한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더라. 두 가지가. 자기계약 하지 마세요. 또 하나는 뭐 하지 마세요? 쌍방대리 두 가지를 하지 마세요. 두 가지. 이거를 첫 번째 못을 박아 놓았어요. 자, 그래서 조문을 통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하면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요. 허락이 없게 되면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이런 형태를 자기계약이라고 부르죠. 자기계약. 자기가 매매자로 매수자로 나서는 거 이런 계약하지 말고 두 번째는요. 쌍방대리를 못한다. 양다리 걸치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 할 수 없다는 거죠?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허락이 없으면을 반대로 뒤집으세요. 늘 뒤집는 훈련. 법조문을 볼 때는 늘 뒤집는 훈련을 하셔야 법 조문에 대한 분석이 200%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점수도 상승이 돼요. 왜요? 민법 시험 출제 대상은 조문하고 판례 두 가지다. 끊임없이 조문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법조문이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뒤집어보는 훈련을 꼭 해주셔야 돼요. 왜? 그래야 법조문의 의미가 또렷하고 명백하게 밝혀지니까요. 따라서 본인이 허락을 안 해주면 본인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두 가지를 못 하더라 이거를.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본인이 뭐하면 허락하면 이거 해도 된다. 허락하면. 윤종아 이 아파트 내가 사면 돼. 내가 네 허락받고 내가 살려고 그러는데 돼? 오케이 돼. 엄마가 사. 엄마가 사고 싶으면 이거 자기가 사. 엄마가 대리인이. 오케이 가능하다. 본인이 뭐 했을 때요? 허락했을 때. 그래 여기도 원칙적으로요. 금지됩니다. 쌍방대리 자기계약 금지돼. 근데 여기에 중요한 예외가 있더라. 예외가. 언제 예외요? 본인이 허락했을 때가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어요. 채무 이행. 여기서 채무 이행 앞에 채무를 이행하는 거. 즉 빚을 갚는 거야. 빚을 갚아주는 거. 누가? 대리인이. 대리인이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 채무 이행은 할 수 있다. 이때 채무 이행은 뭐를 말하느냐면 다툼이 없는, 분쟁이 없는 채무. 분쟁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채무. 분쟁이 없는 채무 이행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뭐야? 쌍방대리나 자기계약을 해도 된다. 자기계약 해도 돼. 해도 돼. 전제 조건은 뭐예요? 전제 조건은 분쟁이 없느냐. 분쟁이 없느니라는 이 단어의 출제맥. 예, 여기에 기출 표시합니다. 기출 표시. 24회도 기출, 26회도 기출. 자기계약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분쟁이, 다툼이 없는, 분쟁이 생기지 않는 채무이행은 해도 돼요. 이때 분쟁이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가시면 좋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변제기가 즉 갚을 날짜가 지난 거죠. 갚을 날짜가 지난 거. 변제기가 뭐한 채무? 도래한 채무죠.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이거는 자기 계약을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변제기가 돼버린 거는요. 갚아야 될 돈이야. 이거는 자기 계약으로 해도 된다. 그럼 거꾸로요. 분쟁이 있는 거. 분쟁이 있는 건 뭐를 말할까요? 이건 없는 이거고요. 분쟁이 있는 거는 그럼 뭐를 말할까요? 변제기가 아직 남아있는 거. 기한이 아직 남아있어. 예컨대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이 부분 조금 까다로운데. 그래서 지금 24, 26개 최근에 2번이나 출제를 한 사안이에요. 이 사안이. 내용인즉슨 자 윤정이가 대리인한테요. 현금 10억을 맡겼어요. 현금 10억을. 현금 10억을 관리해줘. 알아서. 이때 그 10억 속에 윤정이 엄마가 대리인이 본인한테서 받아야 될 채권도 거기에 3억이 껴있더라. 3억에 받을 돈이 있어요. 누가 받을 돈? 대리인이 누구로부터? 본인으로부터. 본인한테서 받을 돈 여기 3억이 존재하더라. 근데 본인은 얘한테 10억을 맡겨놨어. 이렇게 10억을. 현금 10억을 이렇게 맡겨놨죠. 이때 이 대리인이 이 10억에서 3억을 해요. 3억을 자기 채무에 이거 변제해서 지가 가져가는 거 되느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10억에서 3억을 빼가도 되냐고. 누가 빼가도 되냐고. 대리인이. 이때 이 3억이라는 받을 돈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한 거면, 변제기가 도래해서 갚을 날짜가 된 거면 얘가 빼가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계약을? 자기 계약을 해도 된다. 왜? 어차피 나갈 돈이거든 이 돈은.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 3억이 변제기가 1년이나 남았다면 이 10억에서 이걸 빼가면 안 된다. 왜? 이 10억 중에서 더 급한 돈에 메꿔야 될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받을 돈이 변제기가 도래한 거라면 이거는 분쟁이 생기지 않는 채무니까 이거는 자기 계약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거예요. 뒤집으면 변제기가 남아있는 거. 갚을 날짜가 남아있는 거는 손대면 안 돼. 손대면. 그래서 자기 계약이 예외적으로 먹히는 거죠. 예외적으로 먹히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는데 포인트가 되는 맥락은 이 부분이다.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분쟁이 없는 채무를 말한다. 이거는 자기 계약 해도 돼? 안 해도 돼? 해도 돼. 왜? 어차피 나갈 돈이야. 여기서 나갈 돈이니까. 자, 그래서 자기 계약 쌍방대리 문제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자기 계약 쌍방대리하고 관련해서 기억하셔야 될 게 쌍방대리하고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하나 있죠. 바로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본인이 아파트 팔고 C가 부동산 매매로 매수자로 나설 때 최종적으로 등기 칠 때는요. 법무사님이 오세요. 아니면 직원이. 이때 이 법무사님은 매도인 측도 대리를 하고 매수자 측도 대리해요. 즉 법무사 한 분이 매도자 매수자 쌍방 측을 다 대리하죠. 즉 쌍방 대리를 법무사가 하고 있는 형태죠. 등기 신청할 때. 이거는 큰 다툼이 없기 때문에 쌍방 대리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약이 먹히는 경우가 이거였어요. 뭐가 없는 거? 분쟁이 없어서 변제기 도래한 거. 두 번째는요. 쌍방 대리가 먹히는 게 있어. 쌍방 대리가 예외적으로 먹히는 거 있어. 그거 바로 법무사님이 부동산 매매할 때 등기 신청하는 거. 등기 신청하는 행위는 쌍방 대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다.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예외적인 사유 두 가지가 있더라. 이 두 가지를 챙겨가시는 것이 학습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포인트. 다음 위반의 효과요. 93페이지요. 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법적으로 금지되는데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위반하면 자기계약을 해버렸어. 엄마가.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라는 점이에요. 무효가 되면 효력이 없죠. 근데 무권대리가 되면 본인이 승인을 해가지고 효력을 인정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반하게 되면 무권대리로 인정이 됩니다. 무권대리.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로 처리한다는 거. 28회 기출문제.
자, 그러면 이제 대리권의 제한에서 두 번째 중요한 맥락이 있는 부분은 바로 공동대리입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할 거냐? 대리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야, 여러 명. 대리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대리 행위를 하느냐? 각자 대리예요, 각자 대리. 공동 대리가 아니라 무슨 대리?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뭐가 아니고요?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각자 대리합니다.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진행될 때 그 대리인이 여러 명이었거든요. 변호사가. 그때 그 변호사들이 각자 놀았어. 각자. 왜냐? 각자 대리 원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각자 대리를 못하게 하려면 본인이 위임할 때 어떻게 위임할 때? 여기다 제약을 두면 되죠. 옵션을 두면 되죠. 각자 하지 말어. 배가 산으로 가니까 제각각 흩어지니까 각자 대리 하지 말고 공동으로만 해. 공동으로만. 이렇게 옵션을 두면 공동 대리 하는 거고, 그런 옵션을 두지 않으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대리는. 오케이. 그래서 대리권의 제한에서는 두 가지 제약 사유 있다는 거, 이걸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리권의 소멸 문제에서요. 소멸 문제에서 임의 대리하고 법정 대리 공통 사유가 있습니다. 공통된 소멸 사유 있죠. 자, 법조문을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뒤로 넘어가면 대리권 소멸 사유 127조.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의해서 소멸하게 되는데, 첫째가 본인은 멋분 사망뿐이다. 본인은 멋분 사망 옆에다 뿐이다라는 걸 꼭 넣어주세요. 사망뿐이야. 뿐.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리인이 파산했거나 나 파산했어 본인,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소멸사유 아니에요. 대리인이 성년후견 심판을 받아서 법원에서 성년후견 상관없어요. 이거 대리권 소멸사유로 되잖아요. 멋분 오로지 죽어야 돼. 본인이 죽어야만 대리권이 아웃돼. 그런데 대리인은 사, 성, 파 세 가지야. 세 가지. 머리 글자 따드립니다. 사, 성, 파 세 가지가 있어야만 대리권은 소멸하게 된다. 딱 세 개. 본인은 멋분, 사망뿐. 여기에 기출문제. 17에 24의 기출문제. 다음 128조는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 수여된 대리권. 대리권이 법률 행위로 수여되면 무슨 대리요? 임의 대리를 지칭해요. 임의 대리. 임의 대리는 대리권이 언제 아웃이 되느냐.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란 거기에 따옴표 찍어볼까요? 위임계약 종료. 위임계약이 쫑나면 대리권은 끝. 또 하나는요. 법률관계 쫑나기 전에, 위임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수권행위를 처리한 때 별표. 수권행위 처리는 임의대리에만 있는 겁니다. 임의대리만. 임의대리에만 특유한 소멸사유로 되는 거는 딱 하나다. 뭘 처리하는 거? 수권행위를요. 수권행위를 뭐 하게 되면? 처리하게 되면 대리권은 아웃이 돼요. 왜 이 수권행위 처리는 임의대리에만 있는 걸까요? 수권이라는 개념이요. 수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로 본인이 대리권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수권행위의 처리라는 건 오로지 어디에만? 임의대리를 전제로 깔고 들어간 거예요. 법정대리는 본인이 수권했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수권행위 처리라는 개념은 오로지 어디에서만? 임의대리에서만 쓸 수 있는 법리적 개념이다. 그래서 수권행위 처리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소멸사유다. 아니다. 어디에만? 임의대리에만 특유한 소멸사유다. 이 부분이 기출문제. 그래서 대리권 권한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논의를 해보셨습니다. 범위에 관한 고찰, 제한에 관한 고찰, 그 다음에 소멸에 관한 고찰. 이 세 가지가 출제의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기출지문은 쉬는 동안 여러분이 점검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가실게요.